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박형 교장입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다살이 인문학 중에서 오늘은 그 세종 인문학 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세종 시대는 지금보다 민주주의 수준이 낮았을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제는 이제 민주 시민의 자격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세종 시대를 통해서 민주 시민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시대는 이제 군주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주인인 시대죠.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즉 백성이 주인 되는 그러한 시대죠. 그런데 그 군주 시대인 그 세종 시대가 지금 민주주의 시대인 지금보다 민주주의 수준이 낮았을까? 라는 그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그 답을 내고 싶습니다. 군주 시대인 세종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인 지금보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았다고 우선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좀 비교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민주주의 수준을 이렇게 이제 그 재기 위해서는 측정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학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보죠. 그 문제지를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그 문제지가 이제 측정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측정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권력거리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네덜란드의 그 사회심리학자 홉스테드라는 그 이 사람이 개발을 한 건데 권력거리는 뭐 이렇게 그 어렵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 즉 상급자와 하급자들 간의 어떤 벽, 어떤 그 심리적 거리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권력거리 지수를 그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 도구가 있는데 그게 설문지인데 그 설문지는 간단합니다. 세 가지 문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 질문에 대한 하급자들의 응답을 통계 분석하여 산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상급자를 두려워하여 반대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를 오간 척도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점수를 내고, 그 다음에 2번은 당신이 본 상급자의 실제 의사결정 스타일은 무엇인가 해서 1번 독단적 스타일, 2번 설득적 스타일, 3번 상의적 스타일, 4번 다수결 스타일 이렇게 해서 내가지고 요 1번, 2번을 그 선택한 비율 몇 퍼센트가 선택을 했느냐, 그 다음에 3번은 당신이 선호하는 상급자의 의사결정 스타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요거는 세 번째 3번을 그 선택한 비율을 그 C로 해가지고 그래서 A는 이제 아까 1번의 요 점수, 그 다음에 그 B는 이제 1번, 2번 문항에 1번, 2번을 선택한 응답자의 백분율, C는 이제 그 3번 문제에서 이 그 3번을 선택한 응답자의 백분율을 해가지고 요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권력거리 지수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권력거리 지수를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 수준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X축은 권력거리 지수고 여기는 이제 민주주의 지수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요게 반비례돼서 그 권력거리 지수가 높으면 민주주의 지수는 이제 그 낮아지는, 그다음에 권력거리 지수가 이렇게 낮으면, 숫자가 낮으면 이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군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그 권력거리 지수 숫자가 높으면 이제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겁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 이제 그 세계 19개 국가의 이제 그 비행기를 모는 그 조종사들 대상으로 권력거리 지수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한국은 19개 국가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높았다. 다시 말하면 그 한국의 그 조종사의 그 집단의 권력거리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 수준이 낮다라는 건데요. 그거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긴 있죠. 왜냐면 그 한국의 조종사들은 주로 그 공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공군 장교 를 이렇게 꽤 오랫동안 하다가 한 5, 6년 하다가 이제 민간 항공기를 몰게 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코스였기 때문에 군대의 문화, 민주적이지 못한 군대의 문화에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권력거리 지수가 높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이런 그 높은 권력거리 지수가 조종사 집단의 높은 권력거리 지수가 이런 항공 사건을 그 항공기 그 사고를 내는 비율이 높았다 하는 것을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997년 8월 7일에 괌 공항에 이제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태어나기 전이었겠지만, 그래서 탑승자 254명 중에서 228명이 이렇게 숨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기장이 비행기를 조종을 하는데 옆에는 부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장이 그 전에 이제 전날 잠을 많이 못 자서 상당히 그 정신이 좀 흐려진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기장이 옆에서 보기에도 이러면 이제 사고 날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함부로 이렇게 그 부기장이 기장한테 이야기를 못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 블랙박스에 이제 그 대화 내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그 높은 권력거리 지수가 이렇게 그 사고를 이렇게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비슷한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겠죠. 2014년 4월 16일 날 4.16 세월호 사건 때도 이 선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참모진들이 있는데, 그랬는데 이 탈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이 승무원 중 누군가는 선장에게 이제 탈출 명령을 강하게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장 눈치들만 보았고, 선장은 그 전에 그 술을 많이 먹었는지 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결국 대기하라는 방송만 믿던 그 학생들 250명 학생들을 비롯한 304명이 희생이 되는 그러한 이런 찬극도 우리 사회의 그 높은 권력거리가 빚은 찬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군주 시대인 그 세종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인 지금보다 권력거리 지수가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은 그 세종 시대의 권력거리 지수가 지금 시대의 권력거리 지수보다 낮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세종은 그러한 이 권력거리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6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리적 친밀감인데, 세종실록에 세종 12년 윤 12월 9일에 각도 감사에게 내린 교서의 내용 중에서 이런 게 납니다.
선비와 병사들은 윗사람을 가까이 해야 어른을 섬기는 뜻을 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밑에 사람이 하급자가 상급자를 그 존경을 하려면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끌어내야지, 가깝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가깝게 이렇게 대해야지만 밑에 사람이 그 윗사람을 이렇게 존경하고 또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종은 그 윤대라는 것을 했는데, 윤대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임금이 그 하급 관리들을 매일 아침마다 독대를 하는, 그래서 그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을 매일 했습니다. 실록에 보면 맨날 윤대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급 관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뭐 정 1품서부터 뭐 종 9품까지 있다면 보통 저기 5품, 6품, 7품 정도의 이렇게 하급 실무 관리들인데 이 관리들을 그 독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했지 그 영광이면서도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임금이 그 할 때 그 윤대할 때의 말은 임금 혼자서 듣고 밖에 이렇게 누설하지 않으며 그 말이 혹시 사리에 맞지 않더라도 또한 죄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급 관리들이 마음속 품어온 바를 숨김없이 말하게 되므로 간혹 그 진짜인지 그 거짓인지 가짜인지의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임금에게 유익한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탄 없이 다 그 뭐 이렇게 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임금이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마 임금을 독대한 이러한 관리들은 엄청난 그 자긍심을 느꼈을 것이며 자기 말을 다 들어주는 임금 위에 아마 충성을 다 바쳤겠죠. 여담이지만 이 세종 때 그 관리들의 과로사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그 관리들이 임금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직무를 충실하게 이렇게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미국과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 청와대와 백악관을 비교한 건데 뭐 지나간 이제 똑같은 전임 대통령들의 그냥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청와대의 문화와 이제 백악관의 문화를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드는 그 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다도 미묘한 어떤 그 심리적 거리감이 좀 차이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 뭐 물리적 거리도 이렇게 그 좀 다소 멀어 보이고 여기는 좀 더 가까워 보이잖아요. 좀 조금 기탄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요것과 관련지어서 이게 이 청와대 구조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대통령의 집무실이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그 거처하는 그 곳이고 잠자고 그러는 곳입니다. 이 대통령의 집무실과 거처하는 곳이 이제 이렇게 5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관리들이 청와대 이제 그 비서진들이 근무하는 곳이에요. 여기도 좀 500m 떨어져 있답니다. 여기 영빈관은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고, 이렇게 이제 청와대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백악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그 대통령의 집무실입니다. 여기가 그 대통령이 그 거주하는 곳이에요. 또 영부인하고 같이. 여기가 이제 그 비서진들이 이렇게 또 관리들이 근무하는 곳이에요. 이게 다 한 건물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데 상당히 빠르겠죠. 이런 거리감,
우리의 그 어떤 그 청와대 구조와 백악관의 구조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 좀 더 이렇게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그러한 그 심리적 거리감을 이렇게 좁힐 수 있는 좀 더 그런 마인드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세종의 권력거리 낮추기 위해서 이제 그 비판의 허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이 이제 그 하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세종실록에 다 나온 얘기인데, 어째 살 말이 없겠는가, 해야 할 말이 있으면 다 말하라. 그러면서 내가 어질지 못하고 또 사물의 처리에 어두우니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다. 즉, 옳지 않은 부분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내 허물을 생각해서 하늘이 꾸짖으며 대답하게 하는 것은 나를 꾸짖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꾸짖어 달라. 즉, 비판해 달라라고 이렇게 있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백성에게 이로운 일을 이렇게 날에 시행하고 있으나 또한 나무람을 받을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의 편안한 것을 믿고, 그러니까는 후일의 환란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냥 무조건 나한테 좋다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큰 그런 환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좀 많이 비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신하들이 이제 엄청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언관, 그러면 이제 언관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언론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때부터 언관들은 임금의 정서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가며 비판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났을 것이며 심사가 불편했을 텐데, 그런데 세종은 이들 비판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면서 언관의 역할을 말귀를 여는 데 있으므로 아름답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 언론의 그 자유, 즉 그런 것을 이렇게 허용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독일의 나치즘하고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파시즘인데, 이런 독재 국가에서는 비판을 허용하지 않죠. 또 이거는 좀 우리나라의 경우인데, 요거는 태극기 부대, 극보수, 또 여기는 진보, 요거는 자기 지지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이죠. 요 팬덤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현을 하죠. 무조건적인 지지. 그 사람이 잘했건 못했건 그냥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잘하는 것은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라도 잘못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비판할 수 있고 비판을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맹목적인 지지, 이런 걸 정치적 팬덤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이렇게 해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의 권력거리를 낮추는 방법 중에서 이제 다수를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서 이제 여진족이 이제 침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전략회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임금을 비롯해서 이제 23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비밀 전략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23명이 다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임금이 하는 발언한 부분은 단지 0.7%인가 그래요. 이렇게 실록에 보면 토론의 내용이 다 나오는데, 글자 수를 가지고 임금이 발언한 부분을 전체 토론한 내용에 비교했을 때 한 0.7%였다는 거죠. 주로 이제 전문가들에게 발언권을 주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효율적인 전략을 짜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군이 이제 그, 이, 15,000명 중이 이제 출전을 했는데, 4명만 희생되었어요. 뭐 질병이 걸렸을 거고, 그래서 4명만 희생했는데, 적군은 148명을 죽였고, 286명을 생포했고, 또 이러한 전리품을 이렇게 얻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세종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급자들에게, 즉 신하들에게 말할 기회를 더 많이 주는, 즉 항상 1% 이내로만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중동 전쟁일 때, 그때 이 대통령 오히려 구석에서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략을 짜고 또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리사의 회의에서 셰프의 점유율이 이제 95%니까 발언의 비율이죠. 셰프의 발언의 비율. 또 야구부에서 이제 감독의 점유율이 이제 94%, 대학 동아리에서 동아리 회장의 발언권도 한 70%가 된다고 그럽니다. 좀 더 다소 민주적인 그러한 분위기의 대학 동아리 회의에서도 그러한 수로 봤을 때 지도자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그러한 의견을 이렇게 듣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의 권력거리를 낮추는 그러한 이제 네 번째 방법으로서, 아까는 이제 다수의 의견을 존중했다면 이번에는 소수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종시대 때에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되느냐 하는 조세 정책에 대해서 찬반 국민투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세계 최초의 국민투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여론조사. 우리가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1,000명에서 몇천 명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여론조사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국민투표였어요. 그래서 이 조세 정책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거두면 좋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안을 내고, 그래서 이제 세종 12년 3월 5일 날 글을 아는 관리들은 글로써 의견을 내도록 했고,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관료가 다니면서 조세제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찬성과 반대를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5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다음에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조세정책 공법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세금 조세정책에 대해서 찬성이 98,657명, 반대가 74,149명. 즉 투표를 한 사람이 이제 172,806명 중 57%가 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인구가 한 70만 명 정도라고 이렇게 본다면 투표율이 꽤 됐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진짜 그렇게 된다면 이제 투표라고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다수결로 하면 이제 이렇게 이걸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유보합니다. 그러면서 소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하고 14년 후에 이제 시행을 하죠. 그래서 전라도나 남쪽 지방은 찬성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찬성률이 높은 데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쪽 지역은 찬성률이 좀 낮았는데 거기는 이제 좀 천천히 보완을 해서, 그래서 완전히 실시된 것은 14년 후에 실시되는, 그래서 소수 의견을 이렇게 배려해서 더디지만 신중하고 점진적인 추진을 해서 조선 500년의 어떤 조세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의 그 요건 중에서 다수결로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그 다수결의 역설이라고 그래서 다수결이 그 진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다수결의 그 어떤 그 부작용을 이렇게 뭐 짬뽕, 우동, 칼국수를 이렇게 이제 7명에서 이렇게 선택한 것을 가지고 이 다수결의 오류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었다. 사실상은 짬뽕이 그 다수결에 의해서 선택이 됐지만 실제 이렇게 그 둘 다 이렇게 비교를 봤을 때 짬뽕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것이었음에도 짬뽕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다수결의 오류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종의 권력거리 낮추기 중에서 이제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 수평적 관계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세종실록에 보면 그 세종은 이게 이제 그 세종의 이제 그 부인이 그 소원왕후 심씨인데 왕후가 부인이죠. 그래서 세종은 왕후가 나오고 물러갈 때 전하께서 반드시 일어서시니 그 공경하고 예로 대하심이 이와 같았다. 다시 말하면 세종은 임금이고 그 다음에 그 소원 왕후 심씨는 이제 신하죠. 사실상 그러면 상하관계인데 그런 부인이 들어올 때 이렇게 앉아있다가 들어오면 벌떡 일어서고 또 나갈 때는 또 일어서서 이렇게 마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꼭 지켰다.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그 동등하게 이렇게 존중을 해주니까 그 소원왕후 심씨도 세종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내주할 수 있는 그런 그 바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다 그러면서 이렇게 꼰대라는 말을 하고 계저씨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뭐 상하관계 존경을 받으려면 그만큼 하급자들에게 이렇게 잘 대해줘야 되는 거죠. 동등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존중해줘야지만 존경을 받는 것이지 자기의 권위만 내세우고 이렇게 권력에만 의지해서 자기가 권력이 높다고 의지해서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밑에 사람으로 보고 마구잡이를 이렇게 시키게 되면 가르치려고만 하면 존경을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의 권력거리를 낮추는 6번째 중에서 이제 다양성 인정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세종 시대에 세종이 나는 독부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독부라는 것은 독재자라는 뜻인데 나는 독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세종이 이제 이 궁궐안에다가 불당을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소원왕후 심씨를 이렇게 추모하기 위해서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제 불당을 이렇게 지으려고 그랬더니 당시에 조선은 이제 유교의 나라잖아요. 또 숭유 배불 정책을 쓰고 있었고 그래서 오직 성리학만이 유일한 종교가 될 수가 있고 이념이 될 수가 있고 다른 것들은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상황인데 임금이라는 사람이 그런 국가의 정책을 무시하고 궁궐에다가 불당을 지으려고 하니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데모를 합니다. 신하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해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데모를 이렇게 하고 또 성균 집현전의 학사들 뿐만이 아니라 성균관의 유생들도 이렇게 데모를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세종은 민주적인 사람이라면서요. 민주 시민이라면서요. 그러면은 다수를 존중해서
그래서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난 못 따르겠다. 나는 이때는 독재자가 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의 일은 시비선악, 그 두 끝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비는 양립할 수가 없고 선악은 길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궁궐 안에 불교 사찰을 세우는 일은 실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또 그 잘하고 그 선과 악, 그러니까 그 성리학은 선이고 불교는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와 성리학, 유교는 같이 설 수가 없다. 같이 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유교가 있는데 절대적인 그런 우리의 그 따르는 그 성리학 유교가 있는데 불교를 여기다가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극단적인 그 이원론자, 교조주의적 그 극단주의라고 이렇게 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 세종은 경은 장차 나를 일일이 신하들의 의논을 지혜 따른 왕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무릇 일이 의심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의논하지만 의심이 없는 것은 독단으로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왜냐면 이게 너무 한쪽의 그 이념으로만 휩쓸리게 되면 그러면 저기 그 다양성이 인정되고 하나로만 이렇게 된다면 발전이 없고 또 잘못된 그 서로 오히려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또 그것이 그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알고 이제 고집을 부린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관철을 그 혼자서 시킵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하나의 정당, 또 하나의 이념, 또 한 사람만이 독재적인 권력이었을 때 이제 뭐 북한하고 또 중국, 독일, 또 소련, 옛날 공산 그 소련의 이렇게 예를 보더라도 이런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만을 인정하는 하나만의 종교, 하나만의 그 이념, 또 하나만의 정당, 또 한 사람만의 그 생각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사회는 발전이 없고 또 이렇게 그 민주적이지 못한 그러한 사회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그 강의를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그 선생님이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그 권력거리 지수를 한번 이걸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대의 권력거리 지수를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그랬더니 그 설문 결과 그 한 10 전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권력거리, 우리 한국의 권력거리 지수는 이제 이게 그 1990년대 그 쟀던 건데 60 정도가 나왔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우리가 권력거리 지수가 낮은 사회가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세종시대가 지금의 한국보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았다고 이렇게 이제 아까 첫 번째 주장을 이렇게 뒷받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거리 지수가 낮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있죠. 그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력거리 지수가 그 낮으면 즉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거죠. 그러면 그 창의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 22%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그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인구 중에서 2%도 안 되는데 22%의 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다는 것이죠. 역시 그 권력거리 지수가 낮았던 세종시대에도 이 노벨상이 있었다면 이렇게 절반을 이렇게 그 휩쓸게 되는 그런 창의시대가 나온다는 건데 이렇게 이 권력거리 지수가 낮지만 이렇게 창의적인 그 사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거리 지수를 낮추는 사람들이 이제 민주 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민주 시민은 어떤 사람이냐?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세종이 있고 이주판서 허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종묘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허조가 그 잔을 올리다가 넘어졌어요. 이 허조라는 분은 이제 이렇게 좀 장애인이었어요. 그 꼽사등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좀 자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발을 헛디뎌 가지고 이렇게 넘어졌죠. 그러면 이 신성한 그런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에 넘어져서 이렇게 판을 깬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세종은 그러한 신하가 아니라 오히려 이 허조가 다치지 않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단지 신하가 아니라 자기의 그 밑에 부하가 아니라 똑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너가 있어 나가 있으면 인정하고 동등하게 대합니다. 나를 높이면 너가 힘들고 나를 낮추면 너가 행복하다. 나와 너가 동등한 위치에서 나와 너가 모두 행복하다. 나라는 말이, 나가 있다는 것은 너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있고, 너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대할 줄 알아야 되겠죠. 가령 뭐 우리가 요즘에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대립 갈등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진보라는 말이 있기 위해서는 보수라는 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보라는 말이 있고, 또 보수라는 말은 진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보수라는 말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똑같이 동등하게 다 이렇게 갖춰졌을 때 사회가 발전을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그냥 진보만 지배하고 아니면 보수가 지배하면 그 사회는 후퇴하고 또 발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차이 나는 걸, 이렇게 다른 것을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와 내가 좀 많이 틀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말도 참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는 생각. 여기 이 교황께서 이렇게 불교의 국가의 학생들, 또 이슬람 국가의 학생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양성. 결국 결론을 지으면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가나 지도자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민주 시민이 되어야지만 민주주의가 이렇게 정착이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즉 민주 시민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민주 시민의 자격은 아까 세종의 경우에 6가지, 또 민주 시민의 자격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